지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섬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 작은 섬이 두 나라로 쪼개졌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수천 년간 켈트 문화가 꽃피웠던 이 땅은 바이킹의 침략, 노르만의 정복, 영국의 식민 지배를 거치며 끊임없는 저항과 분열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대기근으로 인구의 4분의 1이 사라졌고 독립전쟁과 내전을 겪었으며 30년간의 유혈 분쟁을 견뎌냈죠. 지금부터 고대 켈트 시대부터 현대의 평화협정까지 아일랜드 섬이 걸어온 파란만장한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도에서 아일랜드를 쉽게 가리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섬이 왜 두 개의 국의 국가로 나뉘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훨씬 적죠. 아일랜드 공화국이 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북동쪽 일부는 북아일랜드를 형성해 영국의 네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 구분과 두 나라 사이의 499km 국경선은 비교적 최근인 약 100년 전 아일랜드 분할의 결과였어요.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은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됐습니다. 아일랜드는 역사 대부분 동안 침략과 전쟁, 이주와 분열로 점철됐죠. 이러한 상처들은 지금까지도 섬 전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이 어떻게 애초에 아일랜드를 분열시키게 됐을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무엇이 이러한 차이들을 제쳐두고 평화와 단합의 시기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촉진했을까요? 이것이 아일랜드의 역사입니다. 기록된 역사 훨씬 이전부터 인간은 아일랜드 섬에 거주했습니다. 비록 거석, 석조, 무덤 형태로 어느 정도 문화적 유산을 남겼지만 이 최초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들이 아일랜드를 고향으로 삼게 된 경위 말이죠. 대신 철기 시대의 켈트족이 풍경에 가장 깊은 문화적 흔적을 남겼습니다. 기원전 1000년기 중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켈트어와 유럽 많은 지역에 퍼진 살례 방식을 가져왔죠. 시간이 흐르면서 아일랜드의 켈트족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언어와 문화 버전을 형성했습니다. 게일어로 발전한 이 언어는 전환점이 되면 1000년 넘게 섬을 지배하게 됩니다. 게일 아일랜드는 수많은 작은 왕국이나 시족으로 분할됐고 각각 지역 족장들이 통치했어요. 가끔 섬 전체에 걸쳐 대왕을 인정하기도 했죠. 게일 사회는 분권화됐고 이러한 영토들 사이에서 경쟁 부족 간의 전쟁이 흔했습니다. 법은 구전 전통에 의해 유지됐어요. 시인과 이야기꾼들로 구성된 계급이 역사와 신화를 보존했고 다신교 켈트 종교를 숭배하며 드루이드들의 인도를 받았죠. 아일랜드에서의 삶은 서기 초반 세기 동안 대체로 방해받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로마 제국의 손아귀를 피했어요. 하지만 4세기 후반 로마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했을 때 아일랜드에도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영향력을 남겼습니다. 아일랜드 해를 건너 옛 로마 영토 브리타니아 내 일부 지역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계속 실천했죠. 4세기 말과 5세기 초에 기독교가 아일랜드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와 아일랜드 습격대에게 포로로 잡힌 노예의 혼합을 통해서였죠. 성 패트릭 같은 인물들은 아일랜드인들을 켈트 이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시키려 했습니다. 2세기 이내에 섬은 주로 기독교인들이 거주하게 됐어요. 하지만 새로운 신앙은 단지 새로운 영성 개념만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문해력과 학습도 도입했죠. 수도원들이 빠르게 아일랜드 전역에 생겨났고 교육받은 수도사들이 섬의 역사적 전통과 종교적 글쓰기,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6세기경에는 아일랜드 교회가 유럽에서 학문의 중심지가 됐어요. 수도원들은 스스로 훌륭한 채색 필사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독교 주제를 정교한 켈트 예술과 혼합한 켈스의 서 같은 작품들이죠. 초기 중세 아일랜드의 게일 수도사와 수도원들은 예술, 문학, 법률 분야에서 고전 지식을 보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일부는 해외로 여행해 로마 이후 유럽이 암흑시대로 가라앉는 동안 기독교화를 지원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수도원의 부는 곧 점령을 노린 해외 약탈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를 자신들을 위한 것으로 만들려는 자들이었죠. 795년경부터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바이킹들이 영국과 아일랜드 전역의 해안 수도원과 정착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광대한 양의 보물과 노예를 가져갔죠. 이 초기 습격들은 곧 더 깊은 침입으로 발전했어요. 9세기와 10세기에 바이킹들은 영구 기지와 무역 항구를 설립했습니다.
이것들이 아일랜드 최초의 진정한 마을이 됐죠. 더블린, 웨스퍼드, 워터포드, 코크, 리머릭은 모두 이 시기 바이킹들에 의해 건설됐고 빠르게 섬의 물리적, 경제적 풍경을 변화시켰습니다. 노르드 통치자들은 자신들만의 작은 왕국들을 개척했어요. 아일랜드와 바이킹 무역로를 연결해 유럽과 그 너머, 북아프리카, 중동, 심지어 북미까지 뻗어나갔죠. 특히 더블린은 이 시기에 규모와 부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 위치 덕분에 서유럽 바이킹 최대 노예 시장으로서 엄청난 이익을 냈어요. 하지만 바이킹은 결코 아일랜드 내륙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게일 족장들과 대왕들이 대부분의 영토에서 권력을 유지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스칸디나비아 정착민들은 동화됐죠. 노르, 게일로 알려지게 된 이들은 아일랜드 문화를 채택하고 현지인들과 혼인했습니다. 바이킹이 세운 마을들은 여전히 번영했지만 노르드인들에게는 자신들을 땅에서 추방하길 원하는 아일랜드인들의 잦은 공격 대상이 됐어요. 오랜 기간의 간헐적 전투 후 1014년 아일랜드 대왕 브라이언 보르가 클론타르프 전투에서 노르드인과 아일랜드 동맹군에 대한 유명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후 아일랜드에서 바이킹의 권력은 쇠퇴했죠. 이후 수십 년간 해안 도시들이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남으면서 경제 성장기가 아일랜드 전역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노르드 세력이 붕괴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정치적으로 분열된 상태로 남았어요. 12세기가 되어서야 이 불화가 아일랜드 역사에서 지속적이고 논쟁적인 측면이 될 다른 권력 역학을 소개하는 데 이용당했습니다. 1169년 앵글로 노르만 영국 기사들이 왕조 간 분쟁에서 군사 지원을 원하던 지역 왕 더머트 맥머로의 초청으로 아일랜드에 상륙했어요. 리처드 드 클레어, 스트롱보우로도 알려진 이가 이끄는 이 노르만인들은 그 과정에서 린스터의 넓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은 잉글랜드 왕 헨리 2세를 불안하게 했죠. 그는 이 노르만 영주들이 자신의 권위 밖에서 독립왕국을 세우고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1171년 헨리 자신이 영국군과 함께 상륙해 명목상으로 국가를 영국 지배 아래 두었어요. 이후 그의 아들 존 왕자를 아일랜드의 초대 영주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노르만 남작들은 동부와 남부 시골에 계속 퍼져나가 성을 건설하고 스스로 영주권을 조각했죠. 하지만 그들의 정복은 결코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노르만인들은 더블린 주변 지역, 페일로 알려진 곳을 지배했지만 여러 게일 족장들은 섬 대부분, 특히 북부와 서쪽 영토의 통제권을 유지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노르만의 권력 기반은 점차 감소했습니다. 영국과 격리되고 주로 게일 인구로 둘러싸여 있던 많은 노르만 영주들은 그들 이전의 바이킹들처럼 동화됐죠. 아일랜드 언어, 관습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게일 가문과 혼인했습니다. 1367년 영국 왕실은 킬케니 법령을 통과시켜 혼인과 정착민들의 아일랜드어 사용을 금지해 그들을 영국인으로 유지하길 바랐어요.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결국 제한적 영향만 미쳤습니다. 15세기에는 아일랜드 내 영국 왕권이 축소됐고 섬의 나머지 지역은 게일 부활을 경험했죠. 얼스터의 오닐 가문과 토먼드의 오브라이언 가문 같은 토착 아일랜드 왕조들이 다시 자신을 주장했고 심지어 옛 노르만인들조차 게일식 군주들로 자치적으로 활동했습니다. 16세기 초 투더 왕조 하하의 잉글랜드 왕과는 아일랜드 통제에 대한 결의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적극적이었죠. 투더 정복은 1530년대 초에 시작됐고 주요 촉매제는 개신교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헨리 8세와 가톨릭 교회의 결별은 영국에서 받아들여졌지만 게일과 노르만 모두인 아일랜드 엘리트들은 가톨릭을 포기하는 것을 강력히 저항했어요. 1541년 헨리 8세는 스스로 아일랜드 왕이라는 칭호를 얻어 수세기 동안 이어진 영지를 완전히 독립된 왕국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영국 왕실에 복종했고 투더 관리들은 꾸준히 아일랜드 전역에 영국 법률과 통치를 확장했어요. 게일 족장들에게 영국 직함과 법도장을 제공하며 충성을 맹세하도록 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강한 저항을 보였습니다. 먼스터에서는 피츠제럴드 영주들이 침략하는 영국 권위에 맞선 두 차례 반란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그들의 패배는 먼스터 식민지화로 이어졌고 그들의 땅은 개신교 영국 식민지 개척자들을 위해 몰수됐습니다. 더 북쪽에서는 16세기 말 가장 결정적인 충돌이 벌어졌죠. 강력한 게일 백작 타이론의 휴 오닐이 9년 전쟁을 시작해 많은 아일랜드 영주들을 결집시켜 영국 통치에 맞섰습니다. 게일 아일랜드를 보존하려는 마지막 큰 시도였어요. 오닐은 주요 승리를 거뒀고 심지어 가톨릭 스페인으로부터 원조까지 확보했지만 결국 헛수고였죠. 1601년 영국군이 킨세일 전투에서 아일랜드군과 스페인 동맹군을 격파했습니다. 오닐은 2년 후 항복했고 곧이어 다른 얼스터 영주들과 함께 유럽으로 망명한 사건은 역사에 1607년 백작들의 도주로 알려져 있어요. 이후 영국 왕실은 아일랜드 섬 전체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며 고대 게일 질서의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17세기 초 섬이 정복 상태에 있을 때 대규모 식민지 개척 프로젝트가 진행돼 섬의 인구 통계와 토지 소유를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제임스 1세 왕 아래서 왕관은 1609년 얼스터 플랜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토지 구획을 몰수해 특히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와 영국 성공회 출신 개신교 정착민들에게 재분배했죠. 마을들이 재건되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대리는 런던 투자자들을 기리기 위해 런던 대리로 재정립됐어요. 1640년까지 약 3만 명의 영국 식민지 개척자들이 얼스터에만 심어져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토지 소유가 남은 아일랜드인들 사이에 뒤섞인 조각보로 변했습니다. 비슷하지만 소규모 플랜테이션들도 이전에 린스터와 먼스터에서 그리고 이후 코나트에서 벌어졌어요. 충성스러운 개신교 토지 소유 계급을 설립했지만 원주민 가톨릭 아일랜드인들 사이에 깊은 원한도 심었습니다. 끓어오르던 이 긴장은 마침내 1641년 폭발했어요. 더 넓은 영국 내전의 정치적 여파 시기에 아일랜드 가톨릭 신자들이 자신들의 땅을 되찾고 반가톨릭 정책에 저항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641년 아일랜드 반란은 얼스터에서 시작됐고 개신교 정착민들에 대한 폭력이 빠르게 섬 전역에 걸친 더 넓은 종파 갈등으로 나락쳤어요. 1649년 영국 내전이 의외의 승리로 마무리되자 청교도 사령관 올리버 크로월은 군대를 아일랜드의 전역에 배치해 가톨릭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4년간 지속된 악명 높은 캠페인에서 그의 부대는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나라를 재정복했고 드로헤다와 웨스퍼드 같은 도시들이 학살당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남아있는 아일랜드계 가톨릭 토지 소유자들은 광대한 영지가 몰수당해 크롤루의 병사들과 지지자들에게 분배됐죠. 1650년대까지 한때 토지 대부분을 소유했던 가톨릭 신자들이 이제는 약 10%만 소유하게 됐습니다. 17세기 후반에는 추가 격변이 이어졌어요. 1660년 군주제가 복원된 지 한 세기 후 가톨릭 왕 제임스 2세가 1685년 권력을 잡았지만 불과 3년 만에 축출됐습니다. 제임스는 아일랜드를 왕좌를 되찾기 위한 거점으로 사용하려 했고 많은 아일랜드 가톨릭 신자들의 지지를 받아 나라 대부분을 점령했어요. 하지만 그는 결국 개신교도 오렌지예엄, 최근에 잉글랜드 왕 윌리엄 3세가 된 이의 군대에 의해 1690년 보인 전투와 1691년 오엄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후 엄격한 형벌법 체제가 아일랜드 가톨릭 다수에게 부과됐어요. 그들은 기본 권리를 잃었습니다. 더 이상 의회에 복무하거나 투표하거나 공직을 수행하거나 자신의 총기를 소유하거나 심지어 땅을 상속받을 수도 없었죠. 1700년까지 국가는 프로테스탄트 어센던시로 알려진 성공회 개신교 소수파에 의해 통제됐습니다. 이 지배 계급은 대규모 영지를 소유하고 정부를 통제했어요. 인구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던 몰락한 아일랜드 가톨릭 신자들은 소작 농업으로 강등됐고 게일 아일랜드 문화는 이제 박해받는 가톨릭 종교와 연결돼 주로 농촌 빈층 사이에서 생존했습니다. 18세기 내내 정치 권력은 소수 성공회, 엘리트, 더블린의 아일랜드 의회에 집중돼 있었어요. 그래도 1700년대는 지난 세기 대부분 동안 겪었던 전쟁의 참상들에 비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였습니다. 비록 아일랜드가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겪었지만 농촌 빈곤은 계속됐고 소외된 집단들 사이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죠. 세기 후반 수십 년 동안 변화의 바람이 아일랜드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혁명에서 영감을 받아 일부 개신교도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했어요. 1782년 정치인 헨리 그레튼이 이끄는 아일랜드 의회는 영국으로부터 일정 정도의 입법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한편 얼스터의 개신교 장로교와 국내 다른 지역의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혁명적 공화주의 운동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1791년 벨파스트 급진파가 통합 아일랜드인 협회를 결성해 종교를 넘어 모든 아일랜드인을 하나로 묶고 민주적 개혁과 독립을 향해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1798년 반란으로 결실을 맺었어요. 울프 톨이 이끄는 통합 아일랜드인들이 영국 통치에 대한 봉기를 개시하고 아일랜드 공화국 설립을 시도했죠. 반란은 영국군에 의해 잔혹하게 진압됐습니다. 수만 명이 전투에서 사망했고 특히 웨스퍼드와 얼스터 주변에서 격렬했어요. 울프톤은 포로로 잡혀 감옥에서 사망해 아일랜드 민족주의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1798년의 실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를 설득해 아일랜드 의회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아일랜드를 직접 지배해 미래의 반란을 막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어요. 해결책은 1801년 1월 1일 발효된 연합법령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아일랜드 왕국이 폐지되고 영국과 합병돼 대영 제국과 아일랜드의 연합왕국을 형성했죠. 더블린 의회는 해체됐고 아일랜드 정치인들은 대신 웨스트민스터 의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에게는 자율성의 마지막 척도를 상실한 것으로 보였지만 다음 세기는 연합이 자치정부에 대한 아일랜드의 열망을 꺾지 못했음을 보여줬어요. 1829년 아일랜드 변호사이자 정치인 다니엘 오코넬이 가톨릭 해방을 얻어내 영국을 강제로 가톨릭 신자들이 의회에 앉고 공직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혐오스러운 형벌법들이 마침내 폐지됐죠. 하지만 19세기 초의 많은 진전은 한 사건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1840년대 섬 전체를 휩쓴 대기근이었어요. 아일랜드 인구는 수년간 급증해 발병 직전 8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부분이 무토지 노동자이자 소작인이었던 농민들은 겸손한 감자를 주식으로 깊이 의존하고 있었어요. 1845년 곰팡이 역병이 감자 수확을 강타해 이후 몇 년간 반복적인 실패를 일으켜 참혹한 기근을 초래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대응은 느렸고 막지 못했으며 아일랜드에 있던 작은 식량들조차 가난한 이들이 굶주리는 동안에도 수출됐죠. 1845년부터 1849년 사이에 약 100만 명의 아일랜드인이 기아 또는 기근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했고 또 다른 100만 명이 난민으로 나라를 떠났습니다. 기근이 끝날 무렵인 1850년 섬의 인구는 25% 이상 급락했어요. 대기근은 사실상 아일랜드 하층민 사이에 남아있던 고대 게이러 사용 사회를 일소했습니다. 생존자들 중 수십만 명이 이후 수십 년 동안 이주했고 주로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영국으로 향했죠. 하지만 사건의 부실한 처리에 대한 영국에 대한 슬픔과 분노는 그 후 몇 년간 아일랜드의 자치 열망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아일랜드는 아일랜드인들이 통치하되 여전히 연합왕국 내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자치권 운동, 즉 홈룰 운동은 1880년대와 1890년대에 탄력을 얻었지만 결국 영국 의회에서 법으로 통과될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 1914년 자치법이 마침내 통과돼 아일랜드에 일정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했지만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 중단됐습니다. 비록 당시 아일랜드와 영국 간 정치적 긴장이 있었지만 20만 명이 넘는 아일랜드인이 전쟁 중 영국군에서 복무했고 대다수는 자원봉사자였어요. 그러나 1916년 4월 전쟁이 진행 중인 배경에서 비밀혁명단체가 아일랜드 독립에 대한 극적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아일랜드 공화 동맹이 더블린에서 이스터 봉기로 알려진 반란을 일으켰죠. 약 1600명의 아일랜드 자원병이 수도 전역의 주요 지점들을 점령하며 아일랜드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일주일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훨씬 우세한 영국군과 싸우던 봉기는 진압됐고 더블린 중심부의 많은 부분이 폐허가 됐어요. 초기에는 많은 아일랜드인들이 무모한 반란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패트릭 피어스,
제임스 코널리와 다른 지도자들을 처형하기로 한 영국의 결정은 대중의 동정을 반군에게로 돌렸고 완전한 아일랜드 독립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불러일으켰죠.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영국 정부는 그해 12월 선거를 허용했습니다. 아일랜드 공화주의 심페인당이 아일랜드 대부분 지역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어요. 아일랜드 독립을 재확인한 후 아일랜드 공화국군 IRA가 창설되어 영국 당국에 대한 게릴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벌어진 아일랜드 독립전쟁은 IRA의 암살과 기습 전술, 왕립 아일랜드 경찰과 영국군에 대한 공격, 매복, 보복, 암살을 통해 번지는 폭력이 특징이었어요. 1921년까지 국제적 압력과 전투원들이 탈진하고 지친 상태에서 휴전이 선언됐습니다. 런던에서의 협상은 그해 12월 앵글로 아일랜드 조약을 체결했어요. 전쟁은 끝났지만 대가가 따랐습니다. 아일랜드는 분할될 운명이었죠. 조약에 따르면 섬 26개 카운티로 구성된 대부분이 영국을 떠나 아일랜드 자유국이 됐습니다. 캐나다나 호주와 유사한 영국 연방의 자치 지배령이었어요. 하지만 얼스터 출신으로 개신교 연합주의자 다수가 있던 북동부의 6개 카운티는 남기로 선택해 북아일랜드를 형성했습니다. 아일랜드 분할은 근본적으로 섬의 정치 지도를 다시 그렸고 이미 깊이 분열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북아일랜드의 상당한 가톨릭 소수민족은 조약에 의해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자유국에서는 조약의 조건, 특히 영국 왕실에 대한 계속되는 충성 서약이 아일랜드 공화주의자들을 격렬하게 분열시켰죠. 이로 인해 1922년 아일랜드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마이클 콜린스가 이끄는 친조약 세력과 에이먼드 발레라가 이끄는 반조약 세력 간의 전쟁이었어요. 내전은 무자비했고 형제 상살의 비극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친조약 국민군이 승리했고 아일랜드 자유국은 온전하게 등장했죠. 그래도 마이클 콜린스 자신도 분쟁 중 암살당했고 전쟁은 1923년에 종료됐습니다. 아일랜드는 두 개의 관할로 나뉘어 있었어요. 남쪽에서는 아일랜드 자유국이 수세기간의 식민 통치를 거친 후 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영국 연방에 속했지만 완전한 내부 자치를 누렸죠. WT 코스그레이브와 이후 에이먼드 발레라 같은 지도자들 아래서 다음 10년간 자유국은 영국과의 남은 유대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1937년 새 아일랜드 헌법이 국가 이름을 단순히 아일랜드로 변경하고 영국 군주에 대한 언급을 제거해 사실상 공화국 지위를 주장했어요. 국가는 1949년 공식적으로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자신을 선포하고 연방을 떠났습니다. 한편 북아일랜드에서는 초기 수십 년이 단일당 연합주의 통치와 가톨릭 소수민족에 대한 체계적 차별이 특징이었어요. 북아일랜드의 개신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충성스러운 영국인으로 여기고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집행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종종 투표, 주택, 고용에서 장벽에 직면했죠. 비록 북아일랜드가 초기에 일부 종파 간 긴장을 겪었지만 1960년대 전 세계 시민권 운동에서 영감을 받아 북아일랜드의 가톨릭 신자들이 평등권을 위해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항의들은 주로 개신교 경찰로부터 적대감과 강경한 탄압에 맞섰고 폭동과 분쟁으로 알려진 시기의 시작으로 이어졌어요. 그 뒤를 이어 30년간 북아일랜드를 휩쓴 혼란이 펼쳐졌습니다. 오랫동안 끓어오르던 종파 간 긴장이 극에 달한 거죠. 1969년 가톨릭 민족주의자들과 개신교 충성파 간의 거리 폭력이 영국 정부로 하여금 질서 회복을 위해 북아일랜드에 영국군을 배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가톨릭 공동체는 군대를 강압적인 점령군으로 봤어요. 특히 1972년 PE 일요일 사건 이후 더욱 그랬습니다. 영국 낙하산병들이 대리에서 무장하지 않은 시위대 13명을 살해한 사건이었죠. 1970년대 초반까지 상황은 저수준 전쟁으로 격화됐습니다. 한쪽에는 북아일랜드를 공화국과 재통일하기 위해 투쟁하는 임시 IRA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UVF와 UDA 같은 충성파 중군사 조직들이 영국과의 연합을 방어하기로 결연했어요. 영국 군대와 경찰도 함께였죠. 민간인들은 종종 폭탄 테러, 암살, 폭동의 교전 속에 휘말렸습니다. 북아일랜드의 어느 구석도 폭력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었고
심지어 영국 본토와 공화국도 산발적인 IRI 공격을 경험했어요. 적대의 규모와 무차별적 성격이 그만큼 컸습니다. 수년간의 전쟁과 피로, 외교적 노력 끝에야 마침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IRA는 압박과 비밀 협상 이후 1994년 휴전을 선언했고 충성파 준군사 조직들도 이에 맞먹는 조치를 취했죠. 국제 중재자들이 주재한 다당자 평화회담이 이어졌고 결국 1998년 4월 성금요일 협정을 초래했습니다. 이로써 북아일랜드의 지위가 확정됐어요. 그곳 대다수가 다른 선택을 할 때까지는 영국 지위를 유지하되 가톨릭 소수민족에게 목소리를 주고 공화국과 국경을 넘는 기관들을 설립하며 북아일랜드 주민들이 아일랜드 시민권, 영국 시민권 또는 둘 다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벨파스트에 연합주의자와 민족주의 정당들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새로운 권력 분점 정부를 설립해 두 공동체 모두의 대표성을 보장했어요. 21세기가 시작되면서 갈등의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성금요일 협정의 중대한 순간은 아일랜드 역사에서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도록 허용했습니다. 북아일랜드는 평화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았죠. 한때 매우 위험했던 벨파스트와 대리 같은 도시들에 대한 투자와 관광이 증가했습니다. 아일랜드 공화국에게 평화는 급속한 경제 성장기의 기반이 됐어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 아일랜드 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확장돼 서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전환됐습니다. 오늘날 아일랜드는 가난하고 식민지화되고 기근이 과거를 황폐화시킨 땅에서 변모했어요. 비록 여전히 두 개의 별도 국가로 나뉘어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의 협력과 결속은 분명히 둘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역사 전역에서 오랫동안 잡히지 않았던 가능성, 언젠가 통일된 아일랜드 섬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말이죠.